스펙, 제로, 정보, 제로, 그야말로 취업 준비, 제로인 취준생을 위한 취업 정보쇼 취업을 취업을 부탁해. 네, 오늘도 저희와 함께 취업의 문을 향해 달려주실 분들 소개해 볼게요. 취향 저격수 양상복형, 취업 컨설턴트 홍기찬 쌤, 빅데이터 전문가 전민기 쌤, 캠퍼스 특파원 황재한 학생 나오셨고요. 그리고 오늘의 스페셜 MC 조영우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네, 작곡하고 노래하는 가수 조영우라고 합니다. 오늘 이제 또 MC 원래 박재정 씨를 대신해서 네. 스페셜 MC로 제가 도움을 드리게 오게 됐는데 너무너무 영광이고요. 네. 제가 좀 부족하더라도 많이들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정이는 잘린 건가요? 글쎄요, 되신 저도 건가요? 제가 일부러 좀 슬퍼하고 있을까 봐 전화를 안 했는데 네, 저도 어떻게 됐는지는 앞으로 잘린 건 아닐 겁니다. 저희도 크게 필요는 없었어요. 아, 그런 느낌이군요, 재정 씨가. 네. 아, 방학이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 네. 재현 학생도 아마 방학이 시작이 됐을 텐데 뭐 하면서 지내고 있나요? 창업 대회 나가면서 지금 계속 그거 준비를 하고 있고 그것도 2차 발표 자료를 또 보내야 돼서 그거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 네, 열심히 준비 잘해서 꼭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랄게요. 네. 자, 그리고 스페셜 MC 형우 씨의 활약 기대해 보면서 취업을 부탁해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취준생이 알아야 할 시사상식 퀴즈부터 푸는 거죠? 보민 씨 방법 알려주실까요? 네, 자 그날의 출제자가 선정이 되면 퀴즈를 내주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출연자는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단 캠퍼스 특파원과 우리 상국이 형에게 우선권이 있다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출제자는 누군가요? 저인 것 같네요. 무식이한테 갔네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무식이한테 갔어. 제가 퀴즈를 낼 건데 같이 네. 맞춰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으로 저임금 노동자와 가계의 임금, 소득을 올려 소비를 증대시켜 기업 투자와 생산을 확대해 전체 소득을 증가시키겠다는 내용의 경제 성장론은 무엇일까요? 주관식입니다. 자, 힌트를 드리자면 문제의 답이 있어요. 전체 소수 성장론. 땡! 전체 소수 성장. 좀 내용을 한번 잘 생각해 보면 갑자기 문제에 답이 있다고 하니까 문제가 뭐였는지 하얘지네요. 보면 볼수록 재정 씨랑 비슷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결국 이 땡땡으로 땡땡을 성장시키는 정책이라고 이 문제 속에 단어들이 있거든요. 뒷부분, 뒤에 땡땡은 알겠는데. 성장론인데요? 성장론이 뒤에 있습니다. 땡땡 경제 성장론인 것 같은데. 소득 증가 성장론. 비슷했다. 절반 맞았어요. 그럼 제가 생각한 거랑 다르네요. 한번 네. 소득 중시 성장론. 네, 의미는 비슷한데. 비슷했다 진짜. 재은 학생 한번 도전. 소득 중심 성장론? 아니에요. 소득 경제 성장론? 아니에요. 소득이 뭐? 정답입니다. 네, 소득 중. 선생님께서 맞추셨습니다. 너무 답답해가지고. 네. 이 저임금 노동자, 가계 임금 소득을 올려서 소비를 증대시키고 기업의 투자 및 생산을 확대하고 소득 증가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으로 포스트 케인지언 경제학자들의 임금 주도 성장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홍 쌤께 질문을 드리자면요. 이 현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 특히 기업들이 불리하다, 난감해진다고들 하는데 왜 그렇게 반응이 나오는 걸까요? 지금 우리나라 경제의 제일 메가 이슈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입장에서는 이번에 최저시급이 굉장히 올랐죠. 네. 그리고 그러니까 시급을 높여서 임금을 증가시키고 그를 통해서 소비가 증진되면서 경제가 성장한다. 근데 또 일각에서는 최저시급이 오르게 되면 고용주 입장에서는 고용을 또 줄일 수가 있고 오히려 저소득 계층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 아직은 이제 결론이 나 있지 않고 이 이슈에 대해서 지금 뭐 많은 단체들 또 재계, 정치계에서도 말들이 많아요. 근데 중요한 것도 기업 입장에서는 소득 주도 성장이 이제 거시적으로 흘러가는 건 맞는데 단기적으로 또 이제 고용을 창출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제도이든지 간에 그러니까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상존하기 때문에 구직자라고 하면 이런 좀 장단을 모두 다 이해하고 면접장에 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취업 준비 퀴즈 풀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기업에 대해서 만나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기업은 종합건설업체 SK건설입니다. 1962년 허브 산업으로 설립돼 79년 사우디아라비아에 진출, 주택단지 조성공사를 시작하면서 자리를 잡기 시작했고요. 98년 SK건설로 사명을 바꿨습니다. 업계 최초 아파트 브랜드 홈엑스를 도입한 후 SK뷰, SK허브를 출시하면서 주거 건축물 강자로 자리 잡았고요. 현재는 도로와 철도, 터널, 댐 등의 환경산업단지 조성과 택지 조성 등의 인프라 사업, 아파트, 관공서, 상업시설 시공 등의 건축주택 사업, 오일 및 가스 플랜트, 발전소 등의 산업 설비와 화공 플랜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건설사들은 우리 주변에서 보는 아파트들로 많이 인식을 하잖아요. 네. 근데 SK건설은 제 생각에는 SK뷰나 허브를 좀 많이 본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재현 학생은 SK건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저는 이제 SK 자체가 대기업이다 보니까 그 이름만 잘 알고 있지 잘 몰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이번에 공부를 해보니까 되게 해외에 많이 나가 있다는 걸 새삼 알게 됐어요. 네. 우리 꾸기 형님은요? 네, 저도 뭐 사실 SK 핸드폰을 쓰기는 하는데 SK 건설은 사실 근데 별로 안 들어봤어요. 그래서 아까 뭐랬지? 홈엑스? 홈엑스라는 이름 자체도 좀 많이 생소한 것 같고. 그래도 SK허브 이런 건 좀 많이 들어보시나요? SK뷰. 아, 허브는 허브 향은 내가 아는데 이 허브는 전혀 내가 이것도 잘 못 들어봤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자, 그럼 SK건설에 대한 빅데이터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네, 지난 1년간 9,200여 건 정도 언급이 됐고요. 참 신기하게도 양상국 씨가 네. 이 빅데이터의 바로미터인 것 같아요. 오. 네, 저 양반이 아는 거 있으면 여기 모른다 나오고 모른다고 하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보통 아파트 치면은 뭐 삼성하면 레미안, GS 하면 자이, 뭐 대림하면 이편한 세상 나오는데 SK와 관련해서는 뭐 50여 건 정도 살펴보더라도 뭐 어떤 아파트인지 나오질 않습니다. 대신에 이제 뭐 건설이라든지 공사 규모, 그 외에는 현대나 뭐 대우건설, GS건설, 대림산업, 포스코건설, 롯데건설 이런 라이벌 회사들에 대한 이름들은 나오는데 뭐 별로 볼 수가 없고요. 그 외에는 뭐 주가라든지 연봉, 채용. 이제 주로 빅데이터 돌렸을 때 사람들이 잘 모르면 주가, 연봉, 채용 요게 딱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1년 동안 9,200여 건 언급됐다는 것 자체도 사실은 굉장히 적은 양이고 이 SK건설이 짓고 있는 어떤 건물들에 대한 인지는 상당히 좀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홍쌤, SK건설은 채용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당반기 진행된 인턴 사원 모집을 보면 그 사업부마다 또 이공계들이 주로 이제 건설사 많이 도전하거든요. 직무마다 전공들마다 좀 세분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엔지니어 파트에서 건축 시공, 여기는 이제 일반적인 건축공학 학생들의 채용이 이루어지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아파트 얘기를 하고 있는데 SK건설이 SOC라든가 플랜트 산업도 다양하게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제 토목 설계 시공 파트에서는 토목공학 학생들에게 기회를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우리 공대생이라고 하면 전화기를 얘기하는데 전자화학기계, 기계 이제 배관 설계 파트에서도 채용이 따로 흘러가고 또 전기 개장 파트로 이제 준비를 했던 친구들도 지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플랜트 산업의 품질 관리도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HSE 직군이라고 얘기하는 품질 관리 안전, 또 그다음에 현장 관리 파트에서도 채용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플랜트업이라고 하면 우리가 건축 토목공학 또 건축학 이렇게 기사 자격증 갖고 있는 친구들도 도전을 하지만 일반적인 플랜트 업계를 도전하는 기계나 화공, 전기 친구들도 도전이 가능하다. 그렇게 좀 넓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떠도는 한간의 소문부터 확인해 봐야겠죠? 상국이 형. SK건설엔 자소서 족보가 전해진다고 카더라. 카더라. 예, 취준생들이 아마 가장 힘들어하는 게 바로 뭐 자소서 쓰는 거라고 많이 들었는데 근데 우리 SK건설에서는 우리 족보가 전해져서 그 자소서 쓰기가 좀 편하다고 합니다. 뭐 어떻게 좀 전해지는 겁니까? 실제로 채용 공고에는 채용 공고의 어떤 직무, 그리고 직무에 필요한 역량, 그리고 이제 자소서 항목만 보여주죠. 구직자 입장에서는 샘플이 없으니까 이걸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그러니까 취업을 처음 하는 친구들은 이것조차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자소서 강의라든가 자소서 관련 서적들을 좀 보고 또 합격 자소서를 보고 여러분들이 자소서를 써요. 근데 SK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채용 담당자들이 알려주는 자소서 비법서 이런 그 팝업창이 떠 있고요. 실제로 이제 인재상과 연계된 자소서의 구성에
예시라든가 접근법을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항목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기재를 해야 되는지 그 가이드라인도 주고 있죠. 저는 이런 부분들은 기업들이 좀 잘하고 있는 행동이 아닐까. 그러니까 취준생들이 워낙 어려우니까 약간의 좀 가이드라인만 줘도 구직자들은 더 편안하게 도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고려해야 될 부분은 이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나의 경쟁자들이 모두 다 봤다.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 아셔야 되니까 그 베이스를 깔고 이제 나의 직무적인 역량을 어떻게 하면 차별화시켜서 가독성 높인 상태에서 기재할 것이냐, 여기에 더 많이 시간을 할애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SK건설들 또 직원들 연봉이 어느 정도 되죠? 네, 올해 2018년 6월 자플래닛이 공개한 자를 보니까 평균 연봉이 4,969만 원입니다. 사원이 4,176만 원, 대리가 5,153만 원, 그리고 과장이 5,796만 원, 차장이 6,050만 원, 그리고 부장이 8,124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사원 연봉이 꽤 높은 편이네요. 그러네요. 네. 자, 이번엔 기업에 대해 좀 더 깊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핫한 키워드로 기업을 저격해보는 시간이죠. 상구개혁. 네, 키워드를 통해서 기업을 저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꼬기의 해시태그! 첫 번째 해시태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샵 SK의 100년 대계 샵 인제숲입니다. SK그룹의 뿌리는 나무, 임업에서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나무를 키우듯이 인재를 키운다며 열심히 숲을 가꾼 우리 창업주 최종현 회장의 고집이 지금의 그룹을 만든 원동력이라고 합니다. 창업주의 고집으로 만들어진 인재의 숲, 어떤 건지 한번 알아볼까요, 전체? 네, SK 창업회장 최종현 선대회장이 남긴 말이 있습니다. 인재의 숲을 거니며 기업에 뿌리는 사람의 있음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그때 당시부터 이 모든 것은 사람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재를 털어서 장학재단 설립하고서 그 장학금 마련을 위해서 충주 인등산의 조림을 시작했습니다. 1972년인데 이때 한창 새마을운동이 벌어지고 있던 때라 다른 기업들은 다 나무를 벌목해가지고 이제 건설을 하기에 바빴는데 이때 돈이 많이 들고 오히려 지금 수익이 안 나는데도 불구하고 나무를 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림 사업을 통해서 다 반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통해서 나는 장학재단을 세워서 인재를 키우겠다 이런 목표 아래 지금 40년이 지났는데 4,000헥타르 300만 그루에 이르는 나무들이 지금 번창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재 양성과 사회 공헌에 대한 어떤 꿈 그리고 기업과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고자 했던 이 SK 꿈이 푸른 숲으로 드디어 완성이 돼서 우리 그 최종현 회장의 그런 어떤 목표라든지 꿈이 이제는 실현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해시태그는 뭔가요? 네, 다음 해시태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샵 건설계의 블루오션 샵 건설보다 개발입니다. 예, 요즘 그 SK건설이 요즘 주력하고 있는 새로운 분야가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개발 사업이라고 합니다. 건설업인데 뭔 말인가 뭐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요즘 개발 사업이 건설업계의 블루오션으로 부각되고 있다고 합니다. 개발 사업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최근 이 SK건설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경쟁 입찰보다 좀 수익성이 좋은 이런 개발형 사업 위주로 수주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중장기적으로 개발형 사업의 비중을 높여서 블루오션을 좀 창출하고 더 수익이 많은 쪽으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약 업계로 따지면 뭐 R&D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개발형 사업이라는 게 어떤 대규모 인프라라든지 발전 프로젝트를 위한 자금을 직접 조성하고 이 관련 인허가라든지 계약 사업 전반에 필요한 요소들을 직접 어떤 수행하고 조율하는 사업을 말하는데 이 같은 과정을 통해서 이제 SK건설이 하고 있는 일이 최근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기 위한 터키 유라시아 해저 터널 그리고 라오스 세피안 셈남노이 수력 발전소 이런 개발형 사업의 성공 사례도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경쟁 입찰이라는 게 건설업끼리의 경쟁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입찰 가격을 또 낮춰야 되고 그러면 이제 부실 시공이나 또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레드 오션이 된 거죠. 그러니까 네. 좀 더 어떤 직접 개발하고 수주를 하면서 좀 더 어떤 많은 돈을 여기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사업 쪽으로 눈을 조금 돌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SK건설이 개발 사업에 집중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본업인 건설을 또 등한시하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최근에 필리핀에서 대규모 건설 수주를 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건가요, 홍 쌤?
그 SK건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필리핀 정부와 총 사업비 규모가 약 한 2조 2천억 정도 되는 친환경 석탄 화력발전소 건설을 위한 투자 의향서를 체결했고요. 뉴스 기사를 보니까 여기 직접 그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하고 그다음에 SK 부사장하고 이제 기념사전까지 촬영이 됐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규모가 좀 어마어마한 수준이죠. 그러니까 이게 필리핀 북부에 있는 루손 섬에다가 600메가와트급의 초대형 화력발전소 2기를 건설하기로 이제 추진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보면 그러니까 건설이라고 하면 우리가 항상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 주택 건설만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네. 지금 우리나라 내수 경기를 보면 주택 건설 사업이 그다지 좋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건설사들은 과거에는 주로 중동 쪽에 많이 투자를 해왔죠. 네. 그런데 지금 저유가가 굉장히 오래 가고 있다 보니까 중동 경기가 예년만 못해요. 그래서 이제는 좀 중동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신흥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남미라든가 이런 아세안 시장을 두고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단순히 아파트를 올리는 것보다도 고부가가치 산업, 고부가가치가 높은 그런 건축물에 대한 시공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건설사에서 자꾸 이제 아파트를 떠올리지 말고 플랜트 산업을 떠올리는 것이 더 여러분들한테 효과적일 것입니다. 네. 이런 반면에 최근 조사에서 주요 건설사 중에 내부 거래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이 SK건설이라는 소식도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요? 이건 좀 이제 예민한 부분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보는 거죠. 그 제2롯데월드를 롯데물산에서 올렸단 말이죠. 네. 그러면 제2롯데월드의 주인은 롯데물산의 주주들이에요. 문제가 되는 건 이겁니다. 그러니까 제2롯데월드라고 하면 롯데물산의 입장에서는 기업의 사활이 걸린 건축물이고 그 정도 시공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에 그런 높은 빌딩이 없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그거보다 높은 빌딩을 올렸던 그런 업력을 보유하고 있는 삼성물산의 건설이라든가 현대건설에 수주를 줄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뭐 같은 그룹이니까 롯데건설이 만약에 했다라고 치면 주주들에게 피해가 가는 거거든요. 근데 또 역으로 생각해 보면 삼성전자가 만약에 반도체 시공을 할 때, 설계 라인을 깔 때 그 라인 시공을 삼성물산 건설사업본부한테 맡기고 있습니다. 근데 삼성물산 건설사업본부는 우리나라 시공 능력 평가 1등이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주주들에게 피해가 가는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서 문제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또 기업에서는 또 경쟁력이 있는 입찰권이기 때문에 그 건설사와 거래가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업은 보안이라든가 어떤 계열사들 간의 시너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런 일감 몰아주기가 행해지는 것도 엄연한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SK건설도 이 이슈로부터 자유롭기는 조금 힘듭니다. 그리고 지금 김상조 거래위원장이 얘기했듯이 우리나라 대기업들을 보면 그룹사의 어떤 건설사가 계열사의 모든 시공을 책임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야기되고 있고 공론화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부분은 제가 방송 초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동전의 양면을 같이 알고 가는 거, 그 부분에 좀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고 사안마다 의사결정은 다르게 이루어진다.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번엔 취준생들과 실제 면접 상황을 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PT 면접인데요. 10년 후 이 기업은 이렇게 될 것이다를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SK건설의 10년 후, 재은 학생 시작해 주세요. 네, 10년 후에는 제가 어떤 집에 살지, 집이 어떻게 바뀌었을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이오 산업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매일 자신의 건강을 자가 진단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집에 마련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스템이 작동하는 곳은 대부분 화장실에서 씻을 때 거울을 보면서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요. 거울로 자가진단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스마트폰과 연동을 해서 SNS나 뉴스까지도 확인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10년 후면은 고령화 사회가 아니라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할 시기인데 당뇨병이나 고혈압 같은 많은 사람들이 겪을 병들을 집에서 진단을 할 수 있다면 좋은 방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저부터 얘기를 해보자면 일단 뭐 바이오 건강 앞으로 뭐 미래 수익을 낼 수 있는 촉망받는 산업에 대한 부분을 접촉시켰다는 게 좋은 것 같고 거울 이야기를 했는데 개인적으로 의견을 덧붙여주자면 그 변기에서 소변을 볼 때 아침마다 그때 건강 상태를 그 소변으로 확인하는 그런 시스템을 좀 넣어도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조 MC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그 굉장히 좋은
얘기 드렸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아침에 건강 상태를 확인을 한다던가 하는 게 아무래도 SK가 통신사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요새는 또 이렇게 음성 인식을 하는 디바이스들이 네, 또 뭐 통신사들에서 IoT 를, 네. 많이 개발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날씨를 알려준다는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언급해도 굉장히 설득력이 또 있지 않을까. 네. 네. 꾸기 형께서는 또 어떻게 네. 일단 뭐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뭐 괜찮은 것 같고, 근데 이제 영화에서 많이 보던 장면이었지 않습니까? 이거 말고도 이제 좀 다른 쪽에 좀 사업 부분도 얘기를 했으면 좀 더 좋았지 않을겠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럼 전생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글쎄, 뭐 발표는 갈수록 좀 깔끔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홍 쌤이 늘 강조하시는 게 너무 지금 눈앞에 보이는 그런 것보다는 이제 앞으로 미래적으로 봤을 때 어떤 사업적인 부분의 창출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어떤 집의 미래를 우리가 그려봤을 때 최근에 이제 AI라든지 뭐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나올 수 있는 내용들은 거의 다 나왔다라고 보는데 과연 다른 학생들 또한 이런 내용의 발표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하면서 그 학생들과 어떻게 하면 좀 차별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조금만 더 하면 좋겠습니다. 네. 자, 홍 쌤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재현 학생 전공이 어떻게 되죠? 저 무역학과. 그죠? 상경계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창업 관련돼서 계속 뭐 경진대회 같은 것도 하고 있다고 제가 듣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나오는 발표 내용들은 전혀 상경계 같지 않아요. 과거에도 그러했고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발표 내용 간단히 축약시키면 노령화 사회로 진입하게 되면서 그다음에 유비쿼터스 환경 내에 셀프케어 사업을 진행하겠다 그냥 이걸로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만으로 얘기하게 되면 본인이 상경계라는 강점을 어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계열사들 간의 시너지를 논한다 치면 그런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케어, 헬스케어 사업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그 헬스케어라고만 얘기하지 말고 그 헬스케어를 구현하기 위해선 하위 범주들이 필요해요. 네트워킹이 필요하겠죠. 그거는 관계사, 그러니까 우리 SK건설은 아니지만 SK텔레콤에서 이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헬스케어라는 부분, 그러니까 바이오 센서가 필요하고 그런 하드웨어적인 부분들을 또 뭐 하이닉스가 칩을 만드니까 뭐 그것과 연동될 수 있는 모듈이라든가 다른 디바이스 산업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가 있죠. 그리고 그것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네트워킹, 그 다음에 센서고요. 구체적으로 의료 서비스하고 연동될 수 있는 그런 매체도 필요하죠. 그리고 SK건설은 주거 서비스, 그러니까 아파트를 제공하는 회사니까 그럼 주거 공간에서는 이런 서비스를 어떻게 좀 구현시킬 거냐. 제 말씀은 클라우딩이 진행되기 위해서 이런 헬스케어 사업이 진행되기 위해서 도대체 무슨 사업이 필요하고 무슨 기술이 필요하고 어떤 사업 요소들이 있을 것이냐. 이것들을 일일이 다 세그멘테이션해서 세분화시켜서 발표가 이루어져야지 그분들 입장에서는 아 지금 당장 들어와서도 이런 보고서 작성이 가능한 친구구나 이런 어필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제발 부탁인데 재은 학생은 지금 추상적으로 얘기하는 게 계속 제가 발표를 듣고 있지만 전혀 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럼 그건 지금 창업 경진대회에서 본인이 발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좀 추상적인 것들을 더 세분화시키는 그런 연습이 이루어져야 면접장에서 특히 PT 면접장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재은 학생이 지금 발표력은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데 컨텐츠의 논리력과 비즈니스 마인드 이 부분에 대해 초점을 더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엔 실전 면접 두 번째 기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국이요. SK건설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말해 보십시오. 저는 에너지를 중요시 보았습니다. SK건설이 앞으로 에너지 발전소 같은 것들을 많이 또 이제 해외로 수출을 할 텐데 해외로 수출하는 것들이 앞으로는 화력 발전의 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가 주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신재생 에너지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에너지를 사용하는 모든 기계들이 에너지 사용량 자체가 줄어들 수 있도록 만드는 연구도 함께 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얘기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재은 학생이 얘기하는 건 그런 신재생 에너지의 발전 효율성이 중요할 거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 시장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 어떤 풍력이 됐든 조력이 됐든 신규 재생 에너지가 활용이 될 것인데 시공사 입장에서는 이 사업에 대한 수주를 따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들 속에서 미시적으로 필요한 발전 에너지 자원의 효율성을 높이겠다. 그러니까 조금 이공계다운 이야기를 한 거, 그거 자체는 좋은 것 같고 실제로도 보면은 이 지금 SK건설이 되게 잘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올해 대형 건설사들 사이에서 상반기 해외 수주 그 실적을 보니까 삼성 엔지니어링이 1등인데 한 5조 한 4천억 정도 수주 따냈고요. SK건설이 한 3조 500억이 넘는 수준. 그러니까 삼성물산이 2조 한 8천억 수준이고 현대 엔지니어링이 1조 7천억 수준인데 이런 건설업의 전체적인 순위를 보면 SK건설이 아주 이제 해외 사업에서 실적을 좋게 내고 있고 여기에 아까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플랜트 산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을 재현 학생이 잘 집어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실전 면접까지 마무리하면서 지금까지 SK건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재은 학생 어떤 매력을 느꼈나요? 건설 쪽은 사실 전혀 거의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네. 생각해보면 직무를 따져봤을 때는 영업이든 마케팅이든 어떤 회사에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많은 회사들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어야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또 한 가지만 이제 깊이 알고 있는 것도 좋지만 깊이 파고 있는 것도 좋지만 여러 방면으로 두루두루 좀 지식을 알고 있으면 나중에 새로운 기업을 알았을 때 새로운 이제 아이템의 기업을 알았을 때도 이제 제가 알고 있던 지식을 통해서 좀 더 빨리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참 좋은 자세인 것 같아요. 네. 네, 홍쌤의 꿀팁도 빠질 수 없겠죠. 제가 대입 준비를 할 때 저희 선배 때 제가 신문 기사를 정확히 기억하는데 서울대학교 의대보다 서울대학교 건축 쪽이 점수가 더 높았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건축 관련된 부분이 우리나라의 주된 산업 그리고 발전 가능성이 높은 산업으로 사회적으로 인지했죠. 그런데 예전에 한번 최근에 삼성그룹 공채에서 토목공학 전공 채용이 아예 없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이공계라고 하면 다 취업이 다 잘 될 거라 믿지만 제가 현장에서 가장 안타깝게 느끼는 이공계들이 주로 토목공학이라든가 건축공학 그리고 건축학을 했던 친구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학교 공부도 정말 열심히 하고 기사 자격증도 따고 하는데 일자리 개수 자체가 아주 제한적이었죠. 그런데 최근 지금 우리나라 건설사의 회계 실적이 다시 이제 조금씩 살아나고 있어요. 네. 중동 경기도 이제 유가도 조금씩 올라갈 기미를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신규 신흥시장에 대한 우리 건설사들의 과감한 투자가 있고 따라서 여러분들 원래 건설사는 하반기 채용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그간 힘들었던 이 세 가지 전공 또 도시공학도 뭐 들어올 것 같은데 그런 건축 관련 전공자들이 이번 하반기 때는 예전보다는 좋을 것이다. 좀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좀 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정리 너무 감사드립니다. 취업을 부탁해 지금까지 SK건설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고요. 잠시 후에 2부에서 또 다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 만나요.